이상한 변호사 우병우가 아니고 우영우 그렇지. 우영우를 보고 느낀 바가 좀 있어가지고 우영우 14화를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회양 본문은 대신하고요. 반야신경 남은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면 뭐 사찰 관련된 불교 관련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옵니다. 그 관람료 문제가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뭐 해결이 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가 좀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뭐 관람료를 받던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지 않고 이 문제는 사찰과 국민들 간에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같은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오지요. 맞죠? 안 보신 분? 다 안 봤구나. 드라마 내용을 말해줄 수도 없고 참. 어쨌든 봤다고 치고 사찰과 국민들 간에 다투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찰과 국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실제 현실에서도 문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걸 아주 좀 드라마틱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 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더 다룰 건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드라마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모나지 않게 잘 다루어 준 것에 대해서 뭐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관람료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일단락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면 행복식당 그 주인 아저씨 이야기 나오죠. 식당이 망한 이제 그 행복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 사찰에 절 보니까 제주 관음사던데요. 그 사찰에 이제 공양주로 계시대요. 이제 처음에 그걸 보면서 작가가 나름대로 불교에 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대화 중에 막 공양주 처사 막 이러길래 아니 우리나라 절에 공양주가 처사일들이 몇 개나 있다고 좀 하려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진짜 처사더만. 그래 그 행복식당 주인한테 우리 변호사들이 가서 여차저차 이래저래하게 하면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그 행복식당 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게 법으로 이렇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문제인지 몰랐다. 나는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저 같은 스님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장면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러저러하게 막 하면 당신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막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양주 처사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절에 오는 많은 신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또 내가 해주는 이 한 끼 공양을 신도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뭐 내가 했다라는 이런 내 어떤 상을 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우주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공양주 처사로 일하는 게 더 행복하다. 굳이 저를 위해서 소송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현실에서는 그 반대죠. 현실에서는, 나는 내 마음만 다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챙겨주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소송을 하는 쪽으로 아마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불교는 어쨌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불교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불교가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제도와 법령을 바꾸는 것이 불교의 내용이라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출가를 안 했겠죠.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나서지 않았겠죠. 그냥 계속 있었으면 전륜성왕이 됐을 겁니다. 그죠? 전륜성왕이 되어서 완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출가를 했는가? 아무리 모든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전륜성왕이 되어서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전륜성왕 아닙니까? 전륜성왕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비록 깨치지는 못했지만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출가를 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전륜성왕이 되어서 사회를 지금보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불교적 수행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만이 모든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래서 출가를 한 거죠. 전륜성왕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중생들은 모든 중생들이 다 일상생활을 부처님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행복식당의 주인처럼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도 억울함은 풀리지가 않아요. 법이라는 게 뭐냐? 정당한 욕심은 사회가 보장을 해주죠. 이게 법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욕심이 뭡니까?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어제 보셨겠죠. 어제 드라마의 행운식당의 주인 아저씨는 정당한 욕심이 아니죠. 내가 잘 되기, 내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행복식당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남의 불행을 밟고 나의 행복을 키웠어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잘못되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니까 제재를 가하고 제약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게 법이다. 우리 중생들은 제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지만 욕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생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욕심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탐욕이 되고,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자비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우리 중생들이 욕심을 먹고 사는 중생이다 보니 이 사랑이 소유욕과 지배욕, 집착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당한 욕심이 사회에서 보장이 되는 것. 이게 중생들의 삶에서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중생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내가 행복식당 주인에 대해서 바랬던 식으로 이야기 전개를 하지 않고 평범한 중생들이 바라는 것보다 정당한 욕심을 사회가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것,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 불자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법으로 제도로 사회 시스템으로 각자의 욕심이 정당하게라는 말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는 게 정당한 거죠. 그러면서 사회가 아무리 정당한 욕망을 사회가 잘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각각의 개인이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라 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탐욕, 집착,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한 욕심은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로 저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내지는 행복식당 주인 아저씨 같이 뭐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면 내가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된다. 이것도 정답은 아니다.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14화를 보니까 정영섭 변호사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나오는 그 변호사 일행이 주지스님하고 차를 마시고 나오는 길에 분명히 차는 대웅진에서 마셨는데 제주 간호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천불인가 많은 건 대웅진 뒤에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명섭 변호사하고 주지스님이 대화를 합니다. 주지스님이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정명섭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다 이렇게 해라. 그거를 보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섭 변호사가 나무 관세음보살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볼 때는 했을 겁니다. 왜냐? 간절하니까. 위암상kin대사기. 아무리 내가 변호사고 합리적이고 증거가 있는 걸 따지는 그런 사람이라도 목숨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도 분명히 혼자 있을 때 나무 관세음보살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출가하기 전에 저는 36세 출가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늦은 나이는 아니죠. 그때로서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늦은 나이. 사회생활을 제법 했습니다.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집에서도 답답하니까 제가 왜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영하다는 보살을 찾아가서 막 또 봤겠죠. 보니까 전생에 지은 업장이 커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60일 하루도 빼먹지 말고 뭐 무슨 뭐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108회를 해야 된대. 그래야 업장 소멸이 된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한테 말을 하면 또 내가 또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누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은 알고는 있으라고 이랬다고 뭐 하고 안 하고는 이자유 알고는 있으라. 그래가지고 뭐 주문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길이가 대충 뭐 광명지는 비슷한 양이어서 아마 광명지는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뭐 108회를 새벽 3시에 하라고. 그게 이제 누님이 전화했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한 소리 또 빽 하고 말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날 자신은 없고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새벽 3시가 됐나 시계 보니까 새벽 3시네. 그래가지고 절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디를 보고 해야 되지? 한번 대충 남쪽으로 하는 게 맞겠지 해가지고 혼자서 절을 몇 번 했어요. 이상한 주문을 뭐 읽어가면서 하다가 내가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면 분명 우리에게 힘을 준다 하는 거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또 느꼈고 사실 뭐 드라마 내용이 길지는 않았는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정명석 변호사가 병실에 있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제 나가니까 그 전처가 우영우 변호사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런 말을 하죠. 다시 보니까 저 사람은 5년 만에 처음 보는 내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사람이 기운 하나 없고 곧 그냥 쓰러질 사람처럼 저러고 있다가 매일 보는 당신이 와서 뭐 법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이 생기가 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난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이혼을 했는가 기억이 난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 외로웠다. 행복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뭡니까 차를 마시고 내려오는 길에 우영우 변호사가 정영석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하죠. 변호사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변호사님이 이혼을 당하고 위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보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이제 그 말을 듣고 정영석 변호사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석 변호사는 마음 한구석에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좀 후회 이런 게 이제 있었죠. 그랬는데 이영호 변호사가 아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삶은 보람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본인도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우리는 사랑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의대를 들어가야 돼. 그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는 뭐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집에서 허락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정영석 변호사와 그 전처도 분명히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왜 헤어졌느냐. 그 전처 같은 경우는 정영석 변호사의 삶을, 변호사로서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은 더더욱 못합니다. 정영석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매우 마음이 무겁다. 위로할 수가 없어요. 뭘 내용을 알아야 위로를 해주지. 그죠? 그럼 전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먹고 보고 듣고 이런 게 사랑 아니냐. 우리 많은 시간을 같이 하자. 왜?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것만으로는 사랑이 유지될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는 소유입니다. 소유욕이고 지배욕이에요. 남녀 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식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애가 5살, 6살 때 이야기예요. 지금 애는 다 커가지고 20대 중반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지배고 소유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려. 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냥 배려해야 되니까 배려하는 것 또 포함되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애정으로 배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표현을 하자면 차가운 배려도 있고 가슴 따뜻한 배려도 있습니다. 이 배려를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범위가 광범위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비심을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비심은 배려에 가깝다. 그래서 배려라는 게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식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랑이 배려, 자비심에서 나온 사랑인가? 아니면 소유욕, 지배욕에서 나온 지배욕으로 변질된 사랑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역시 우영우를 보면 우영우가 드라마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는데 동문서에서 본문 짧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영우가 이준호한테 그렇게 하죠.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호가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미안하다고 그러죠. 왜? 같은 맥락입니다. 우영우는 본인이 배려할 줄 몰라서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타고난
그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공감하고 싶어도 내 몸이, 내 유전자가, 공감하는 유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공감하는 유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뭐 우리 헤어지자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뭐 아니 무슨 뭐 그 뭡니까 재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준호 입장에서는 자기를 뭘로 보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시를 당하는 거야. 우영우가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하지 않는다. 너무나 마음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그 성형섭의 전체를 보고 깨달았겠죠. 아, 나는 이준호 씨는 나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준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준호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기가 힘들다. 라는 것을 전체를 보고 배우죠. 그죠? 전체의 모습이 이준호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자비심이라는 것은 배려다. 그것이 차가운 배려든 가슴 따뜻한 배려든 이 배려야말로 자비심이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우영우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에 또 이번에는 마침 불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불교 관련된 걸 하면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가다는 영화처럼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스님들 나오면은 맨날 나마음이 타불만 하고 딱 정해진 어떤 이미지 선입견으로만 보여줬는데 요즘 보면 실제 우리 현실에서의 불교의 모습을 그나마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손님이 왔다고 대웅전에서 차 대접하는 거는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감독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화면빨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한테 종이 옷을 다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신사 오기 전에 작은 절에 있을 때는 이 백중해양 때 바빴어요.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이 옷을 그때 막 써가지고 그날 백중해양하는 당일날 써가지고 그걸 또 이제 갖고 와서 채우니까 그걸 이제 누가 써줍니까? 내가 써줘야지. 다 시골 노인네들이고 근데 그나마 좀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쓰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종이어 써주랴 또 뭐 그때 또 돈 내면 그것도 접수하랴 그러다가 또 예불하랴 제지내랴 엄청 바빴는데 정신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작은 절에서는 자기 하고 인연 있는 영가님들은 본인이 이제 옷을 다 챙겨가지고 본인이 그걸 채웁니다. 채우는 것도 본인이 그냥 다 채워요.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이 숫자가 많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과 전혀 아무 관련 없는 영가님들을 이제 좀 이따가 재지낼 때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도 뭐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인연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이 영가님의 정말 다음 생에는
행복하고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누군가 모를 다른 분이 여러분과 인연 있는 분의 그 영감님을 같은 마음으로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와 인연 없는 영감님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영감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나와 인연 있는 영감님도 그렇게 기도 공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논리를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며칠 전에 수능 기도가 들어갔는데 수능 기도를 임하는 마음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식 꼭 붙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자식들은 다 떨어뜨려 주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시험을 치는 중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 공덕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앞에 식당에서 다른 스님들 몇하고 어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른 스님들은 차를 대고 제가 식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고 한 60대 중반 정도, 70대 초반 돼 보이는 보살님 두 분이 이제 파전도 다 넣고 막걸리도 다 보살 2병, 1병 먹고 1병 다 갖다 놓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이 스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심사 있는데요. 저 옛날에 정심사 좀 다녔어요. 그러더라. 그래요? 네, 저 정심사 다녔어요. 정심사 신도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 이제 내 자리 가서 앉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이미 이제 막걸리가 많이 드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커졌어. 싸운 게 아니고, 좀 톤을 높이 이야기하니까 다 들리는 거야. 그 정심사 신도라는 분의 이야기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정심사를 다녔는데, 그 절은 너무 커서 내가 존재감이 없어. 거기는 다녀봐야 표시가 안 나. 그래서 내가 절을 옮겼어. 작은 데로.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야. 정심사 주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작은 절에 주지 살 때는 이 신도들하고 참하시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거기는 시골이니까 주말에는 그나마 이 경제력이 있는 광주 사시는 분들이 오거든. 그러니까 더더욱 주말에는 하루 종일 차만 마셔요. 또 이제 그 찾아오는 신도분들은 절이 작으니까 가면은 주지 스님하고 차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정심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저도 작은 절에 있을 때는 뭐 어떨 때는 뭐 신도분들하고 차 마시는 게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힘듭니다. 이 옹한 이야기 다 들어줘야 되고 뭐 기호 맞춰줘야 되고 참 기도 하나 받으려고 등 하나 받으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사로 와서 저는 이제 그 생각대로만 처음에는 주지를 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신도분들 저 내 방에 와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오는 거야 신도들이. 나중에는 제발 좀 부탁한다고 좀 차 좀 마시자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안 와요. 한 1년을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심사 신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도분들이다. 왜냐? 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절에 가서 여기가 무슨 회사나 무슨 가게도 아니고 내가 절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절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하고 내 신행생활 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겁니다. 주지가 누구냐?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백전에서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하냐, 뭐 재웅전에서 부정 보는 스님이 연구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절에 가서 내가 인연이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인연이 없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를 지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영가분들 축원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내가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나를 위한,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들을 위한다, 이런 마음은 조금 더 내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축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